첫 번째 시간은 의학 이론뿐만 아니고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는 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3종 대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4종은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목은 의학이론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험이 시작된 걸 보시면 베니스 해상교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그 배가 풍랑 때문에 뒤집힌다거나 아니면 해적을 만난다거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해야만 살아남는데 무역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자, 그럼 너가 무사히 무역을 마치고 왔을 때 이익을 나랑 나누고, 무사하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내가 약간 보상해 줄게, 해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보험의 시작이고요. 보험이 조금 더 활성화된 것은 1666년 런던에서 대화재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 보존받을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보험이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간의 생명에 어떤 금전적인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 어떤 인륜에 좀 반한다, 그런 것 때문에 반대가 많았었는데, 여명표, 이게 수명표라는 게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면 몇 년까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치가 생기면서 생명보험이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인데, 민영보험은 우리 알고 있는 생명보험사, 뭐 삼성생명, KB생명 뭐 이런 거 있죠. KB는 손해보험인가? 예. 그리고 손해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사회보험은 이렇게 정부에서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것들이고, 회사에 취업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면 또 회사에서 반이 지원된다거나, 내가 일부 내고 회사에서 반이 지원되거나 정부에서 이 보험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보험회사와 그 피보험자 사이의 약속이죠. 내가 돈을 얼마 낼 테니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가 좀 보장을 해줘, 이렇게 해서 약속인데, 그 중에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영보험이지만 약간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띄어요. 어떤 거죠? 책임보험. 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임보험은 좀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이라서 민영보험이지만 사회보험의 성격을 띈다. 그리고 민영보험은 또 크게 손해보험, 재산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이런 것들이고요.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인데, 이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손해보험에서도 취급하는 상품, 생명보험에서도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재산보험에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 진단금이 나온다거나, 상해에 의한 장애에서 장애 보상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금이 나오는 것,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많은 게 암 진단금,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심장혈관 질환이죠. 그리고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병보험의 대상이 되겠고요. 간병보험이나 실손보험, 이런 상품은 손해보험에서도 판매를 하고 생명보험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중복 중간에 이렇게 중복돼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3의 보험이다 라는 의미로 제3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전에 강의 들으셨던 제3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손해사정은 어디에 개입을 하냐?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칠 거잖아요. 손해사정은 어디 쪽에서 개입을 하냐 보시면, 이제 보험은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피보험자들이 모은 돈으로, 우리 예전에 두레처럼 이렇게 각 비슷한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들이 모은 돈, 이것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사에 내는 돈을, 이것을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떤 보험사고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때 이 사람에게 생긴 손해가 어떤 정도의 손해인지 그 크기를 보는 것이 손해사정이라고 하고요. 전문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사정사,
여러분들이 다음에 되실 손해사정사가 이런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1978년에 손해사정사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1종 화재 특종 일배책이고요. 2종 해상과 항공입니다. 3종 대인, 그리고 3종 대물, 4종 생명보험, 간병보험, 재산보험이 포함되는 이렇게 1종, 2종, 3종 대인, 대물, 4종 이런 5가지 종류의 손해사정사가 있었는데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3종 대인을 하는 손해사정사가 계속 4종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어있는 보험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손해사정사, 4종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기보다는 그냥 기본 알고 있는 3종 대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을 대게 되고 이게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대한 문제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2014년에 37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재물, 신체 손해사정, 차량 손해사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기존의 1종과 2종은 재물 손해사정사가, 그리고 기존 1종에 있던 일배책과 3종 대인, 자동차 대인입니다. 4종 재산보험 대인, 이 3가지를 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인간에 대한, 몸에 대한 거니까 신체 손해사정사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3종 대인은 차량 손해사정사,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험도 바뀌게 되죠. 기존에는 의학이론이 1차에 있었어요. 1차에서 1종, 3종, 4종에서만 1차에 객관식 40문항 있고요. 2차에서는 주관식 2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3종 대인과 4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3종 대인과 4종이 아까 재산보험이 겹친다고 했으니까 3종 대인에 있는 문제 중에 둘 중에 하나 정도가 4종에 또 나와요. 그래서 한 해에 한 3개 정도의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의학이론이 2차로 넘어가면서 주관식 문제가 계속 10문제가 나왔었어요. 10점짜리 10문제가 나오다가 재작년에 한 번 5점짜리가 2개 나와서 11문항이 나온 적이 있는데 기존은 계속 10문항씩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책에서도 얘기하고 강의 개념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할 때도 얘기하는데 손해사정사가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진단서예요.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병명이 들어갑니다. 이 병명은 임상적으로 추정하는 진단인지 최종 진단인지 구분을 하게 되고요. 질병의 명이 적히고 옆에 질병 분류 기호가 있습니다. 질병명을 한번 보시면은 좌측 절구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뭐 어디 골절인지 알겠는 사람 없으세요? 네, 그럼 저랑 같이 알아보면 됩니다. 좌측 고관절의 탈구, 이건 아시겠죠? 네, 고관절이 어딘지는 아실 거니까. 우측 손목 세모뼈의 골절, 이런 진단명 하나하나마다 질병 분류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S코드는 보통 상해에 붙는 코드고요.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번호들이 질병마다 번호를 정하고 있고요. 손해사정사가 되시면 질병 분류 코드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치료 내용도 의사들이 적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 처음에 고관절 탈구에 대해서는 도수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고관절 탈구와 절구 골절에 대해서 정형외과 쪽으로 개방 정복 고정수를 했다. 이렇게 어떤 치료를 했는지도 적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되시면 환자에게 방사선 CD를 받게 돼요. 절구라는 절구 아시죠? 예, 그 절구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 고관절의 비구를 절구라고 부릅니다. 비구는 아는데 절구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스테볼룸 이렇게 적으면 또 모르세요. 근데 비구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시험 칠 때는 상관은 없어요. 시험 칠 때는 비구가 있으면 갈로 절구 적을 테니까. 근데 업무를 하실 때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신용어도 중요해요. 제가 교재에는 뼈 이름에 갈로 해서 신용어와 영어, 의학용어를 다 적어놨거든요.
공부할 때는 앞에 것만 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업무하실 때 이 책 중고로 팔지 마시고요. 팔아도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업무하실 때 계속 보세요. 절구는 비구를 얘기하고요. 비구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개방적 정복을 하고 여기 금속판을 이렇게 고정을 한 거죠. 그럼 엑스레이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애가 되겠죠. 이 사람에게 치료가 잘 되면 장애가 남을 이유가 없겠지만 치료가 또 약간 완전히 잘 되지 못했거나 또는 처음에 상해 자체가 너무 커서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보험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후유 장애는 장애 진단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좌측 고관절의 부정강직, 부정강직. 전 강직은 아니고 그렇지만 강직은 남았다. 이런 얘기고요. 운동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갈로 아는 정상 범위고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도 같이 공부하면 다 알게 됩니다. 운동 범위는 전체 280도인데 150도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장애 평가를 보시면 장애 분류표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데 지급률 5%에 해당한다. 또는 자배법상 제3보험에서 쓰는 손생보 통합 약간의 장애 분류는 위에 있는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쓰는 것이고요. 자동차 보험도 자배법 급항이 있고 맥브라이드가 있어요.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요. 자배법상은 12급 7항에 해당한다. 이런 장애 진단서를 받게 되면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보험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애 진단서가 들어왔을 때 적정한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인간의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입니다. 우리가 몇 개의 세포로, 이제 한 사람의 몸이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 이제 인간의 몸의 세포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카운트를 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피로 한 세포의 크기와 몸의 부피 뭐 이런 걸로 대략 계산한 게,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수는 35조. 엄청나죠. 우리 몸이 35조 정도의, 10조라는 의견도 있고 60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35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포들은 각자 세포가 하는 일이 비슷한 세포끼리 모여서 조직을 구성을 해요. 조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결합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 근육조직,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결합조직은 나머지 조직들을 연결한다, 공간을 메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위라는 기관, 위장의 그림이고요. 이렇게 위, 간, 폐 이런 것들은 다 여러의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기관이고요. 이 기관들을 또 여러 개가 모여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을 계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옆에 그림은 소화기 계통의 그림이고요. 각각 한번 살펴보면 세포에서 중요한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세포는 세포막에 쌓여져 있고요. 중간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밖에 인이 싸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리보솜은 세포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다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 시간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핵이나 이 세포 자체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이 형성, 잘못 형성됐다. 거기서 진행되는 것은 악성화됐다. 그게 암이 되는 거죠. 조직은 예를 들어 보면 근육 조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은 심장 조직이 되겠죠. 그리고 사지, 근육, 장기 안에 있는 평활근 이런 것들이 근육 조직에 해당이 되고요. 상피 조직은
소화기관이라든지 속이 비어있는 기관의 안쪽 벽을 형성하는 것, 또 바깥의 피부 표면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상피 조직이 되겠습니다. 신경 조직은 뇌신경, 척수신경, 그리고 말초신경의 신경 조직이 있겠고요. 결합 조직은 이 외에 근육이 뼈에 붙게 하는 건이 있습니다. 또 뼈가 있고요. 지방이라든지 기타 연조직 등을 결합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기관은 뇌, 폐, 심장, 예, 간, 위, 신장입니다. 예, 콩팥. 콩팥 아닌가? 콩팥 맞는 것 같은데. 예, 밑에 또 신장 있고요. 대장, 소장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성의 생식기 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통을 크게 봤을 때 소화기 계통, 근육 계통, 골격계 계통, 피부계. 이까지는 사실 뭔지 알아요. 우리가 밥 먹고 소화시키고는 매일 하니까 어쨌든 배가 고프다, 부르다 이런 것도 느끼고 팔, 다리 움직이니까 알고 피부도 보이잖아요. 면역계 같은 경우나 내분비계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 부분이 해부로 시험에 단 하나의 문제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요즘 시험이 약간 많은 넓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 변형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나무만 열심히 파보면 숲을 못 보면 그런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내가 딱 그걸로 외웠던 게 나오지 않으면 답을 못 적는 거죠. 근데 복합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답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각 질병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해부도 같이 공부를 할 건데 해부는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골격계를 제외하고는 대신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부도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계, 그리고 호흡기계, 비뇨기계, 순환기계 이렇게 계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계통별로 있을 수 있는 질환이나 상해를 보면 소화기계는 어디든지 이제 파열, 열상 이런 교통사고에서 있을 수 있고요. 흔히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간 열상 같은 게 늑골 갈비뼈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간 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장 파열도 외상으로 잘 생기기도 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질병인데 식도에서는 식도의 역류증, 발해식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위에서는 위염과 위궤양, 간에서는 간염, 지방간, 간경변, 담낭의 담석증과 담낭염, 십이지장의 십이지장염, 십이지장궤양, 췌장의 췌장염과 일형당뇨, 그리고 소장 지나서 대장 입구 쪽에 있는 충수돌기염, 이거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개실, 치해. 지금 이거 나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알게 되실 거고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궁금하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근골격계는 우리 몸의 뼈가 총 몇 개죠? 저 여기 있는데 뭐. 네. 206. 이거 이름 다 알아야 될까요? 다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무슨 뼈인지 알아야 돼요. 인간이 206개의 뼈 이름을 과연 외울 수 있느냐? 외울 수 있습니다. 저 정말 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2학년 때 구구단 외우는 거 싫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구구단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줘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마 선생님이 애를 집에 안 보내겠어? 이러면서 안 외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구구단은 외울 수 없는 거였어요. 무슨 의미 없는 숫자들이 막 적혀 있어서 저건 못 외워 이러고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2명이에요. 저랑 우리 반 꼴찌랑 저랑 2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외우고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생각한 거죠. 저 선생님이 진심이었구나. 집에 안 보낸다는 게. 그리고 다 외운다. 나도 외워봐? 이러고 외웠거든요. 외울 수 있습니다. 뼈 이름 206개 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사실 제가 공부할 때는 안 외웠고요. 강의할 때는 이렇게 외우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크게 두개골 29개, 척추 26개, 흉곽에 29개, 상지 60, 하지 62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흉곽에서 25,
64 이렇게 외우든지 어쨌든 큰 덩어리를 딱 나누고 그 숫자들을 이제 인간이 컴퓨터보다 나은 게 뭔지 알아요? 컴퓨터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려면 전체 데이터를 다 돌려봐야 돼요. 인간은 딱 보면 알아요.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럼 어때요? 외우면 되죠. 네. 인간이 어떤 걸 보고 바로 외워지냐?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누구나 그래요. 한 번 보고 못 외워요.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 뇌에서 변연계가 있어요. 뇌 변연계, 해마라는 게 있는데 해마에서 정보가 딱 들어오면 잠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쓸모없는 정보인가 봐 하고 버려요. 근데 해마에 있는 정보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 이거 좀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축두골이라는 데로 보냅니다. 축두엽. 축두엽은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남게 돼요. 그걸 우리가 언제 쓴다? 7월 27일 날, 2025년 7월 27일 날 쏟아내면 돼요. 그때까지만 딱 가지고 있게 계속 반복을 하셔서 머리에 새겨 넣는 거죠. 어쨌든 내가 뭘 모르는지만 알면 그 다음 알면 되잖아요. 안 외워져.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뼈 206개 이름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근골격계, 근육과 골격은 거의 합쳐서 이렇게 보는데요. 근골격계에서 생길 수 있는 상해는 모든 뼈에 골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뼈와 뼈가 만나는 것을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절이 어긋나는 것을 탈구라고 해요. 모든 관절에 또 탈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육과 건에 파열이 있을 수 있고요. 뼈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을 인대라고 부릅니다. 건하고 달라요. 건은 영어로 텐던, 인대는 리가멘트. 리가멘트는 뼈의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거고 건은 근육의 뼈에 붙게 하는 거예요. 인대랑 건은 재질은 비슷해요. 굉장히 단단한 섬유 재질로 되어 있어갖고 우리 이렇게 줄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줄 있죠. 알루미늄 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긴 한데 비슷하지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자, 이런 상해가 있을 수 있고 질병과 공통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상해는 거의 60%가 나오고 주로 근골격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해를 교재에서도 앞에 다룰 거고요. 골절과 골절의 합병증, 골절마다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다 같이 구분해서 공부할 거예요. 질병에서는 골에 종양이 있을 수 있고요. 근건의 염증, 관절에 생기는 염증, 척추의 퇴행성 변화인 척추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다음에 공부할 거고요. 피부계에서는 상해로서는 화상 있을 수 있겠죠. 질병에서는 피부암이나 진균, 보통 무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계는 우리 몸에 있는 군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몸에 어떤 바깥으로부터 침범에 들어오는 것을 항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온에 대해서 싸우는 것을 항체라고 하는데 어떤 항온의 공격이 있을 때 그 항온은 세균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공격이 있을 때 무장해서 나가는 것이 항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항원과 상관없이 외부 균에 대해서 싸우든지 이런 것들을 면역계라고 부릅니다. 면역계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베체트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나중에 질병 파트에 가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분비계는 면역계보다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고 소량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각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을 내분비계라고 해요. 내분비계의 대표적인 뇌하수체가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내분비계가 되겠고요.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뇨 이런 데 관계가 있는 인슐린과 글리코겐을 분비하는 그런 내분비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뇌하수체에 생길 수 있는 종양, 갑상선의 기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떨어지는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그리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와 관계되는 당뇨,
쿠싱 증후군, 2차성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것을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한자인데요. 역은 돌아간다는 거고 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비니까 않다. 그래서 한 번 손상되면 되돌아가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뇌하고 척수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아까 세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세포는 세포 주기들이 있어요. 어떤 세포가 생성됐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걸 생성과 소멸 또는 사멸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세포들마다 세포 주기가 달라요. 우리 몸의 적혈구는 수명이 120일 정도 돼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긴 거는 30일, 짧은 거는 1에서 2주 이렇게 되고요. 각 세포마다 수명이 달라요. 백혈구는 3일에서 5일 이 정도 되고. 근데 인간의 수명과 똑같이 가는 게 뇌세포예요. 뇌신경세포는 인간의 수명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잘 유지해서 우리 수명의 끝까지 뇌세포가 잘 살아있게 해야 되거든요. 뇌세포 사이에 찌꺼기가 끼거나 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중추신경과 반대로 말초신경은 손상되면 회복될 수 있기도 하고요.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이 12쌍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도 나중에 같이 배울 거고요.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 31쌍이 있어요. 이거 왜 쌍이에요? 좌우로 나가기 때문에 쌍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과 구분해서 좀 혼자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고요.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상해는 뇌는 뇌 손상, 척수 손상, 말초신경 손상 있을 수 있겠지요. 질병으로는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파킨슨, 신경포착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식기계는 남자, 여자 생식기가 좀 다르죠. 남자 생식기에서는 고환 손상이 상해에서 많이 생기고요. 또 바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요도 손상도 여성보다는 많이 생깁니다. 질병에서는 남성에서는 전립선이 커지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별도로 공부할 거고요. 여성에서는 자궁 근육의 종양이 생기는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내막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호흡기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하는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바깥에 있는 산소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가스 교환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폐포예요. 폐포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이 모세동맥과 모세정맥 사이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스 교환이 일어나기까지 코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관지, 모세기관지까지 해서 폐포까지 공기가 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폐포에 또 혈관으로 혈액이 공급돼야 되겠죠. 이 혈액을 공급하는 것은 순환기계인 심장이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호흡기계에서는 폐까지 깨끗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여기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호흡기계에서 생길 수 있는 상해 내용은 늑골이라든지 횡경막 파열도 포함이 되겠고요. 횡경막은 가로로 있는 이렇게 흉곽과 복강을 구분하는 막이 횡격막이에요. 가로로 구분 짓는 막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횡경막은 이제 호흡에도 관여를 하고요. 외상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질병에서는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뇨기계는 우리 몸에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뇨기계예요. 그리고 그 걸러진 것들을 요관을 통해서 모아서 어디에 모으죠? 방광에 모았다가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뇌에 신호가 가면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요도라는 길을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이 신장과 요관, 방광, 요도를 비뇨기계라고 하고요. 방광은 파열되는 경우가 외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소변이 많이 찼을 때
파열되기가 쉽겠죠. 또 골반 안에 골반이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골반 골절이 있을 때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골반 골절이 있는 경우에 요도 손상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으로서는 급성과 만성 콩팥병이 있고요. 요로에 돌 같은 게 생기는 요로 결석, 염증이 생기는 신우염, 방광염, 또 소변이 나도 모르게 찔끔찔끔 흐르는 것, 요실금 이런 것들이 질병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순환기 계는 우리 몸에서 이제 일단 심장에서 깨끗한 심장의 대동맥에서 피를 쫙 내보내면 각 몸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빨간색 산소가 풍부한 이걸 동맥혈이라고 불러요. 동맥혈이 사지로 가게 되고요. 각각에서 조직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과 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정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심장으로 돌아가요. 가장 큰 정맥이 이제 대정맥의 마지막 정맥이 이 대정맥에서 우심방,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정맥혈을 보냅니다. 폐 정맥으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심장에서 나가는 거는 동맥이거든요. 폐동맥으로 갑니다. 그리고 폐포로 가서 폐포에서 뭐 한다 그랬죠?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자심방, 자심실로 돌아와서 대동맥으로 가서 아까 했던 걸 다시 해요. 이거 계속 순환을 하죠. 그래서 순환기계라고 합니다. 순환기계에 생길 수 있는 상해는 대동맥의 안쪽 벽이 떨어지고 그 안쪽으로 피가 흐르는 대동맥 박리가 있고요. 질병으로는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협심증이 더 심해져서 심장 근육이 괴사를 일으키는 것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 자체에 올려 있는 병도 있을 수 있고요.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는 없었는데 조혈계라는 것도 있어요. 조혈계는 혈액을 만드는 거예요. 혈구세포인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적혈구는 아까 얘기한 가스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빈혈이 돼요. 빈혈이 되면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럽죠. 창백하죠. 네. 그리고 이 적혈구가 너무 끈끈하면 혈액 농축이 돼서 흐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전도 잘 생기고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기게 됩니다. 즉 적혈구가 많든지 적든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혈소판은 어떤 출혈이 생겼을 때 응고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소판이 줄어들면 출혈이 생기겠죠? 많아지면 과응고가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 농축처럼 또 혈전이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아까 면역계에서 하던 우리 몸에 뭔가 침투했을 때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지고요. 증가하면 백혈병이 되는데 이 증가하면 좋은 게 아니고요. 비정상 백혈구가 많아져서 백혈병이 되는 거예요. 또 감각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감각이 중요한 것은 어떤 감각이 받아들여져서 특히 통증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통증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통증이 있으면 내가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 검사를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통증이 모르게 되면 이상이 있어도 진행이 돼도 모르게 되겠죠. 이게 췌장암 같은 것이 그런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위암은 초기에도 약간 증상이 있는데 췌장암은 진행이 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가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유명한 빌 게이츠 씨도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췌장암이 늦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치료를 또 그분이 자연 치료를 선택을 하셔서 요즘 하는 항암 치료 제대로 하시진 않았던데 하여튼 그래서 감각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감각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공부해 볼 만한 것은 상해에서는 백내장이나 망막 박리, 눈에 있어서 귀에서는 난청, 또 질병으로서 백내장은 또 외상도 있지만 노화로도 생기거든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질병 파트 가면 하나하나 볼 거고요.
또 귀에서는 난청과 현운, 이명, 메니에르 병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 대구 의향이잖아요. 서울 말이 아니죠. 그게 저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못 고치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도 대구에 살고 있고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경북대 병원에서 근무를 8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근무하면서 그때는 저희 나이트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퇴직하고 생각을 해보니 2년을 나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이런 식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간 준비물도 못 챙겨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상 출퇴근하는 데를 가자라고 생각해서 옮긴 데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데 제가 기대했던 정상 출퇴근은 아니었어요. 요즘은 PC 오프제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8시에 퇴근을 해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11시에 퇴근을 해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제가 1시에 퇴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악사 손해보험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 사이에 삼성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그 여름만 되면 막 공부를 하는데 휴가를 내고 또 집합교육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게 뭐지? 이러고 봤더니 이제 손해사정사인데 나도 한번 해봐? 근데 그때만 해도 제 피보험자, 보험자 뭐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할 때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약간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 않을까? 머리가 좋았을까요? 그래서 한 번만에 되기는 됐어요. 저는 1차도 시험을 쳤어야 됐고요. 2차 시험 칠 때도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2주는 합숙할 때 저도 들어가서 같이 이제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였어요. 정보의 불균형. 비대칭? 불균형. 혹시 이게 비대칭? 불균형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뭐에 대해서 묻는지 아시겠어요? 아직 첫 시간이라 잘 공부 많이 안 하셔서 모르나? 사실 그때만 해도 이 단어 자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떤 책에도 없었고. 저는 시험지를 받아주고 고민을 했죠. 정보가 뭐 있지? 한 10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정보가 뭐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전 사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피보험자가 가진 정보는 본인의 과거력, 보험회사에서 모를 거잖아요. 그렇구나. 사고 났는 건 피보험자가 먼저 알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게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구나. 그리고 뭐 변경했을 때 통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그럼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가 있느냐. 약관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이런 거 묻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적어 내려갔죠. 근데 저보다 공부를 많이 했던 다른 직원들도 만일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적어라라고 했으면 잘 적었을 사람들이 하나도 못 적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무와 숲을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일단 아는 문제 답안지 적을 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원래 답안지 적을 때 종이 주거든 연습장 주거든요. 거기다가 일단 적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적고 받아 적어라. 그래야 글씨가 예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는 거 나오면 비워놔요. 칸을. 대신에 다 적고 난 다음에 생각에 들어가는 거죠. 내 깊은 저 밑에 있는 나의 상식과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럼 하나라도 나와요. 저는 시험을 치고 나서 심지어 한 3달 지났는데 샤워하다가 갑자기 이거 적을까?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을 못 해낸 거예요. 물론 그걸 적어내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만약에 내가 훈련이 덜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눈을 감고 그런 시간을 명상 같은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이때 2002년에 제가 3종 대인을 땄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악사 손해보험으로 옮기는데 악사 손해보험이 3종보다는 퇴근을 좀 일찍 해요. 지금은 6시 5분에 PC 오프를 하기 때문에
늦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땐 그랬고요. 그러다가 2010년에 사종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요. 이때 제가 1차를 2번을 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1차 면제가 의료 담당은 1차 면제가 안 돼서 그러면서 굉장히 보험업법에서 어떤 공부하는 팁이 있는데 혹시 1차 치시는 분 있나요? 있어요? 그럼 보험업법에서요. 법제처라는 데 들어가 보세요. 법제처에 가서 보험업법을 치세요. 그러면 법을 볼 수 있는 게 3단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3단 비교. 이걸 보시면 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3개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이나 시행령에 나오는 문제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까지만 있고요. 이게 몇 년인지 뭐 그런 구체적인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거 3단으로 비교를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97점을 받았어요. 보험업법을. 이걸 해서 했거든요. 3단을 출력을 한 다음에 기출 5년치를 보고 여기에 이제 한 해마다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해서 5개 색깔을 준비한 다음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게 3단으로 했으면 여기에서 색을 이렇게 칠해요. 그 다음 해에 거 또 칠하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많이 나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외워요. 보험업법 다른 과목 말고요. 보험업법만은 이렇게 하세요. 계약법이나 손해사정 이론은 해석이 너무 다르고 제가 좀 이과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 판사들과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업법은 이렇게 하면 고득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학이론 말고 산보험이나 책임근제나 다 약관 꼭 보세요. 자보 원래 시험에 뇌진탕 나왔었죠. 그리고 척추 문제 나왔었죠. 예, 자보에서 자동차 보험 시행령 중에 별표 있어요. 별표에 상해 등급 장애 이렇게 상해 장애 등급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해설들 다 보세요. 아주 예전에는 자배법 상해 1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적어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한 9개 정도였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1급이 15항까지 있고요. 어떤 거는 33항까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시험 문제 낼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규칙이 있어요. 척추에도 규칙이 있거든요. 척추는 어떻게 한다. 뭐 근력 등급 3등급 이하는 마비로 본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시험에 이번에 물은 거였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의학이론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자배법에서 이게 자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산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보와 생보, 손생보, 통합약관 여기에서 나오는 장애가 주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주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지 약술에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14년에 신체 딱딱 여기까지 저의 소개고요. 교재는 보니까 제 교재의 제일 자랑거리가 이렇게 목차의 기출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자랑으로 했는데 이번에 편집하시면서 어떻게 잘못해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공을 할게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리고 교재에 보면 기출 문제를 다 실어놨어요. 몇 년도에 어떤 기출이 나왔는지. 이 다까지는 적진 않았어요. 이건 기출 문제 풀이해서 같이 풀어도 되고 위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책은 되도록이면 한 페이지에 10점짜리 한 문제 들어갈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페이지 넘기지 않도록 그림을 좀 작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페이지 넘기지 않도록 구성을 해서 공부하시기 조금 편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고요. 이제 강좌는 일단 이번에 하고 있는 기본 이론이 6주가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5주.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몇 번 강의를 해보니까 시간 여행처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과거부터 05년도부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체 손사 이전에 나왔던 2차에 나오는 기출문제 한 해에 3문제 정도 있다 그랬죠? 요거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20년간의 시간여행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풀이는 요약을 할지 말지는 지금 고민 중이고요. 문제 형식으로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6주, 5주, 4주, 5주에서 총 20주 강좌로 계속될 예정이고요. 공부하시는 분들 저하고 몇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2024년에 밴드에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매일 냈어요. 매일 풀어보고 하면서 일단 그럼 의학 이론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요. 문제는 교재 순서대로 구성을 하는데 풀어보면 또 그 공부가 될 거잖아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었는데 밴드에서 문제를 내보니까 단점이 늦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걸 볼 수가 없어요.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퀴즈 홈페이지 하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유료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늦게 들어오시는 지나간 문제들 또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복습처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거기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이제 밴드 문제 순서대로 해서 나중에 모아서 파트별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밴드에 꼭 가입을 하시고 그 질문과 답변도 밴드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하다 힘들다 그러시면 또 얘기하시고, 저는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서는 거 좀 싫어하고. MBTI가 I N 말고 뭐죠? S T J. 맞습니다. 갑자기 제가 좀 I거든요. 샤이해요. 나서는 거 좀 싫어하고요. 알아도 말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래서 S라서 재미는 좀 없습니다. 예, 사실적이고요. 그리고 계획적이고. 이런 저 MBTI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E이신 분들은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모여서 하든지. I이신 분들은 저처럼 방구석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밴드 활용하시고 밴드 꼭 가입하시고 그걸 통해서 힘들 때 얘기도 하시고요. 오픈해서 말하기 싫다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밴드에서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마가 이거 중요하구나, 축두 여부로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 보고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저를 사랑해 주세요. 예, 의학 이론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 주세요. 이게 딱 봤는데 저 사람 뭐야 대구 사투리 쓰잖아, 싫어, 이러면 의학 공부가 안 돼요. 네, 이왕 시작하신 거 의학 이론 책 이거 너무 두꺼워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러시면 공부 안 돼요. 의학 이론인들 자존심이 없냐고요. 네 머리에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좋아, 이건 기본이야. 난 전문가가 될 거고 손해사정 전문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그러면 장점이 시험 합격 당연하고요.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도 똑똑한 손해사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그냥 경험으로 없어지느냐, 그 경험치가 자기의 지식이 돼서 누적이 되느냐라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보험회사 10년 근무한 사람이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똑똑한 손해사정사가 되자. 그래서 제가 밴드 이름도 똑손사라고 지었어요. 똑손사. 여기 또 가입하시고요. 가입 안 하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드릴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약속하실 거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